예,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입장하십니다. 예, 지금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대변인 권순민입니다.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벌써 1년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벌써라는 김창완의 노래도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언론인 여러분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1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국회의장의 활동을 지켜봐 주신 언론인 한 분 한 분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는 취임 일성으로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국회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대부분 폐지했습니다. 70년 국회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개혁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취임과 동시에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회 사무처의 인사, 예산, 조직을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혁신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한 채 여러분 앞에 서게 될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84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가 다시는 멈춰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제20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7월 8일 기준 이미 제출된 2703건의 법률안 중 14,644건의 법률안이 현재 결의 중에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법안 처리율 꼴찌를 맺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입법부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일 중에 민생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미중 무역 정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매 순간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급한 추경 처리는 물론 경제 위기 상황에 초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서로의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든가 설득으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하셨습니다. 1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양보하고 협조하며 경제항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자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윤리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아서 윤리특위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더욱이 아직도 38건의 징계안이 소관위원회도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처신입니다. 윤리특위의 활동은 자정노력과 개혁의지의 리트머스가 될 것입니다. 즉시 윤리특위를 재거당하는 동시에 상소라 복원을 위한 국회법 개정 협의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을 평화 프로세스의 중대 전환점이며 멈칫해 보였던 북미 협상 재개의 모먼텀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게도 새로운 전개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북미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부 차원에서도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국회 방북단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구상은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해서 공식화하게 되면 북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금의 국회의장이라는 임무가 정치 인생의 활용 점정이자 마지막 무대라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정치는 자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간절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말로 전해지는 나는 당신의 주장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자유를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문구가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런 시대에 저는 정치를 출발했습니다. 보수는 자유의 가치를, 진보는 평등의 가치를 원조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언제나 지키자는 보수의 사람들이 30%, 고치자는 진보의 사람들이 30% 있었습니다. 중간의 시각 40% 사람들의 선택과 심판에 따라 체제가 바뀌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양날개는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한쪽이 없어진다면 바람직하지도 희망적이지도 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성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나쁜 정치입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틀렸다는 편견과 상대를 괴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그릇된 것입니다. 진보는 도전이고 보수는 품격입니다. 기득권에 취해서 오만해진다면 진보를 대변할 자격이 없고 품격을 잃으면 보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정당이 저마다 목표로 하는 진보의 가치 또는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인정받는 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정당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인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한국 정치를 기대합니다. 남은 국회 임기 동안 신뢰받는 국회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께서 착석하시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비서실 직원에게 미리 말씀하시면 순서대로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첫 질문은 국민일보의 신재희 기자님.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 신재희라고 합니다. 네, 일단 1년 동안 다사다난한 국회에서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질문은 1년 동안 의장님 이제 의장직 수행하시면서 소회랑 그다음에 가장 좀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은 좀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회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척 어려웠습니다.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벅차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점을 깨자르게 깨달으면서 때로는 후회할 일도 했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는 정치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종일과 최선을 저는 다했습니다. 저의 그 정치 인생의 마지막 불꽃으로 생각하고 한 그 최대의 마지막 목표는 단 1%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성숙한 품격 높은 국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것이 처음이자 끝으로 알파의 오메가인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꽃은 의회주의고 의회주의는 민주주의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의회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의회가 품격이 높아지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거나 신뢰받거나
존중받는 그런 국회가 될 때만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저의 1년은 전부 그거에서 총 매진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생각하고 가장 보람전 그 순간을 하나 딱 뭐 여러 번 느낀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보람차게 느꼈던 것은 상설 국회, 상시 국회가 1년 내내 열려야 된다는 것이 결국 제가 주장했던 법안 소위의 복수화 그리고 정리화 그래서 한 달에 2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열어야 된다는 그런 법률이 통과되던 날 이제 새로운 첫 걸음이 시작됐구나라고 가장 보람찬 것을 느꼈던 적이 있고 특히 아쉬웠던 점이라고 생각하면 패스트 트랙 과정 속에서의 그 국회 선진화법상에 우리가 추구했던 동물국회 이제 그만두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결국 식물국회라는 비난 속에서 그런 일이 다시 동물국회화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참으로 뭐라 그럴까 이런 말할 수 없는 회한과 후회와 그리고 염치 없음 국민들한테 볼 낯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점이 지금도 아쉽게 남고 있습니다. 예, OBS 김용주 반장님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OBS의 김용주입니다. 저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모두 발언 중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방문단입니다. 방북단입니다. 당초에는 국회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을 하셨는데 이 계획이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추진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 무역 보복 관련해서 살짝 언급하시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대응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회의장으로서의 활동이 활용 점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무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의 거취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21대 총선에 나오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해 주신 OBS 기자님 반갑습니다. 경인지방 총괄이시죠? 제가 고향이 경기도니까 낯설지 않고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질문을 이렇게 방불방일 마지막 것이 빼면은 언론용어로 야마가 다 빠지는 것 같아서 그 다음 분들은 뭘 질문할까 좀 걱정되네. 모범 답안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얘기할 것보다는 이제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북미 문제에 관해서 참으로 지금 현재 중요한 전환기다.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때입니다.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정상회동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벼랑간 잡힌 건데 그래도 53분이라는 긴 시간을 회담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책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우리들의 갈 지향점에 관해서 결정적인 모멘텀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도 여기에서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으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마침 이거에 관한 5당 대표들의 만남 그리고 3당 원내 교섭단체에서 만나면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합의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나라고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남북 국회 회담이라고 추진하다가 방북단이라고 얘기를 방향을 전환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의 요지에는 전체적으로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방북단이 구성이 돼서 가면 어떤 형식의 회동과 회담 비슷한 걸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거꾸로 어차피 남북회담이 열리면 초당적으로 갈 구상을 나는 갖고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곧 회동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방북단의 이름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의제 설정에 그리고 성과를 꼭 내야 하는 회담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면 그거나 회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방북단을 구성해서 일단 방북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의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가기 전에 상당한 분위기가 무르녹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절차의 남북회담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은 첫째, 통일특보를 국회에 상선하는 기구로 하나 만들어서 파견을 받아서 지금 와 계시고, 통일특보가 와 있습니다. 의장의 통일관계특보 국장급으로 지금 와 계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계속 갖고 있다고는 말씀과, 그리고 남북회담의 제의를 공식적으로 2번에 걸쳐서 했고, 그거에 대한 회신이 정확히 와 있고, 전체 취지에 동의한다는 말이 와 있고, 구체적인 절차 과정에 있어서 남북 교류 사무소를 통해서 구체적인 일정과 아젠다에 관한 것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게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춤하고 있었는데, 이번 모멘텀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기류가 엿보입니다. 우리가 감지하기에는 최근에 러시아에서 남북 국회단이 파견된 토론회 과정에서 접촉 결과, 또 지금 현재 상황에 조금씩 북한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파트너가 똑같은 국회라는 이름이 거기 국회는 없지만 보통 대리한다고 하는 중국에 있는 전인대 같은 그 전국 대의원 대회인가라는 그게 있고, 거기에 대한 상임위원장 자리가 의전 서열로 2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최형해 위원장이 이번에 새로 됐고, 그거에 따라서 또 박태복이라는 새로운 의장이 젊은 층에서 하나 뽑혔기 때문에 그쪽도 상황이 좀 대비하는 듯한 그런 때가 마침 됐기 때문에 요 모멘텀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구체적으로 성안하려고 그러고, 그거에 대한 일자와 아젠다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고 발표될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문제는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으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내가 제1 특사로 당선되는 그 2, 3일 뒤에 발표를 해주셔서 일본에 간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가진 바도 있고, 또 저는 원래 한일의원연맹 그 회장을 최장기간 거친 그런 관계도 있고, 내 딴에는 지한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일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루빨리 해소돼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일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한일 관계는 어때야 되느냐라는 것이 제가 특사일 때 한일회담 한일의회연맹의 회장일 때 똑같이 그들한테 얘기하는 기본 틀은 투트랙이라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다라는 기본 틀인데, 한일 관계는
과거는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김대중 오부지 선언, 그것이 뼈대가 돼야 된다. 그러나 과거를 직시한다는 말은 과거의 얽매에서 앞으로 단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뜻으로 나는 해석을 하고, 따라서 과거의 얽매에서 미래를 단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는 핑계로 과거를 얼버무리자, 덮자, 어물어물 넘어가자, 이것은 오히려 더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이 투트랙의 본질이다 라는 말씀을 했고, 그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한일 관계의 이정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면 과제로 생각하면 일본이 지금 현재 좀 내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관해서 내가 지금 왈가왈부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본질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아무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한 말, 근거도 없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안보에까지 관련지어서 이번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특히 요 후자 총리께서 하신 말씀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그분이 정말 애국자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일 첫째입니다. 정부 당국에서 가장 효율적 해법을 마련해 가지고 스스로 접촉해야 되고, 그 접촉 과정의 결과로 결국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정상회담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하는 교과서적인 해법의 정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에서 그럼 나머지는 손 놓고 있어도 되는가?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와 야가 없이 똑같은 합의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결의를 하기로 했고, 그러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곧 이제 합의가 되고 19일 이전에 그 국회 결의안이 통과되면 그 결의안을 가지고 일본 참의원 선거와 지방자치선거가 12년 만에 겹치는 20일 날을 지나서 21일에서 말일 즈음해서 그 어간에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회 대표단이 간다. 이것은 확정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여러 외통위원장도 가셨고 또 다른 박병석 관련 위원 방일단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갔는데 중요한 분이 다 만나기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쪽의 선거 문제도 있지만 정확한 해법에 관해서 정부가 입을 맞추지 못한 결과라 아마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것대로 또 새로운 국회 차원에서 일정과 아젠다와 어떤 것에 약간의 그 합의가 된다는 전제로 갈 것을 확정했다라고 하고, 가서 할 일은 뭐냐? 나는 제일 첫 번째 국회의 뜻이 여야 없이 일치해서 보복 조치, 규제 조치, 수출 규제에 관한 우리의 뜻이 한결같이 이거를 철회하라는 의지가 같다라는 걸 통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어쨌거나 국회라도 나서서 입법적 해결을 주관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그쪽에 좀 알려주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해법을 낼 수 있다. 지금 거론되는 나는 1+1만 정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이상도 아직 다 전진됐거나 진전된 안이 없다고 어저께도 확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문을 보니까 1+1+ 알파가라는데 지금 현재로는 전혀 정부에서 합의되거나 정해진 안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선과 좀 벗어난 1+1+ 어떤 알파의 전략 같은 게 꼭 그 어느 신문 보도와 같이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나는
국회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안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 방일 기간 전에 그걸 완성하는 한일 의교 외교 포럼의 서청원 회장을 중심으로 여러 번 논의를 하고 각 당 대표가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는 꼭 끼고 플러스 전문가 의원들이 좀 끼고 해서 7, 8명 안팎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방문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거치 문제에 관해서 제가 아는 그 정치적 상식으로는 내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오늘 그만둔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정치적 격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둘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문제고 할 생각이 없다 그래도 문제고 이건 아리송하게 답변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저는 내일 그만둔다는 그런 전제를 하면서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으로서 의정 생활의 6선이라는 긴 세월 그리고 정치 인생의 30년 인생을 마무리 진다.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의회주의자로 국민 속에 조금이라도 그가 노력했다라고 기억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 그거는 분명하고 확실한 팩트입니다. 예, 지금 질문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미리 신청해 주신 분 중에 연합TV의 최덕재 기자님.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의장님께서 내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도 하자고 하시는 등 개헌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셨었는데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저는 개헌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임기 중인 20대 국회 하반기에 꼭 됐으면 합니다. 그것이 내가 바람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안 되더라도 저는 끝까지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론에 관해서 계속 또 대안과 함께 주장할 것입니다. 예측컨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개헌에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대 때 못하더라도 그래도 현 대통령의 임기가 21대 국회의 전반부 2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희망적으로 갖고 어쨌거나 그거와 관계없이 현 20대 말까지 지금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개헌이 꼭 되느냐 하면은 촛불 민심에 마무리가 안 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도화가 안 되면 그것이 그냥 허망하게 손안해진 모래알처럼 흐트러질 수 있다. 제도적으로 딱딱 묶어가도 역주행에 걸리는 역사를 봅니다. 4.19 직후에 우리가 개헌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러나 1년 뒤에 그 개헌이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군사 쿠데타로 역주행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려는 그 민주화의 의지가 결집된 게 최종적으로 개헌으로 마무리가 됐었다. 그리고 87년도에 우리가 가졌던 소위 서울 광장에서의 10만 넥타이 부대의 함성 그 속에서 만드는 60항쟁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 변곡점에서 우리가 맞았던 것도 87년 개헌입니다. 그때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지 않은 직선제 개헌이었고 바로 그것이 의미 있는 역사상의 의미 있는 개혁의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1년 뒤에 잘 아시다시피 마무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졌다고는 안 생각하자. 어떻거나 그렇게 되는데 지금도 국민의 힘으로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234명 반대가 57명 2, 3, 4, 5, 7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합법적 절차로 국회가 개헌을 탄핵을 결의하고 헌법재판소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런 체제에서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헌법적으로 마무리를 안 짓는다면은 이것은 저 역사적 책무의 방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방기, 버리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헌의 큰 흐름의 방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시민 촛불의 그 힘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의 무한대의 권력을 그대로 방치하고 비선실세가 국정농단하는 사태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권력의 집중을 분산하는 그 원칙에 맞는 그런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개헌의 방향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진다고 생각하고, 기타 개헌에 대한 약속사항은 대통령이 지난번에 제안했던 거나 그동안 여야 간의 각종 개헌위원회, 또 국회가 주도했던 국회의장 역대 최근에 새 의장들은 다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헌에 가서 만든 합의, 그 선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권력구조 측면인데, 권력구조는 국무총리의 힘으로 지금 현재 내각제로 바로 넘기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용납이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해서 권력을 분산하는 쪽에 있고, 바로 그것은 우리가 거의 합의선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요 다음 총선에서 개헌에 관한 안을 국회에서 의결한 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이자. 그 안의 요지는 총리를 추천하는 걸 복수 추천하고, 국회에서 그걸 한 분을 지정하는 것은,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고, 그러면 큰 틀을 안 바꾸면서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국무총리 책임자가 되고, 그럼 그 국무총리는 바로 그 강요의 그 제청권이 있고 해행건의권이 있고, 그러면 그 제청과 해행건의의 대상이 되는 강요는 총리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각 강요가 책임을 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접근된 안으로 요거를 좀 이루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생각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뭐 의장이 뭐 뜻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서 반드시 추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를 만들고 당일론을 강조하고 해야 되는 역사적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의 소위 1700만의 시민들이 촛불 하나 딱 들고 바꾸자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은 바른 어떤 정의를, 나라다운 나라를, 그래서 그거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의 첫째는 개헌에 있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다음 질문은 뉴스원의 전형민 기자님. 예. 의장님, 저 뉴스원의 전형민입니다. 그 의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많은 것들을 추진하셨지만 윤곽을 보였던 것 중에 하나는 의회 외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 오셨고, 최근에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당적인 권역별 포럼을 만드는 등 의회 외교 기틀을 다지셨잖아요. 근데 이 포럼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는 추측도 많이 하더라고요. 의장님 대를 넘어서 21대, 22대까지 이 포럼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할 만한 보관 같은 게 있을까요, 의장님? 의원에게 필요성은 강조해도 얼마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내가 의장이 돼서 더욱더 느꼈습니다. 저는 원래 30년 전부터 초선 의원 때부터 어디 외국에 가서 방명록에 이렇게 쓰는 시간이 있으면 꼭 외교 입국 이렇게 썼습니다. 외교 입국. 외교로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나라가 바로 서려면 외교의 힘을 더 써야 된다. 그런 걸 썼는데 외국에 의장이 돼서 나가보니까 더욱더 느끼겠어요. 특히 미국 가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자책감과 또 다시는 이런 일을 번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가 나서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현장을 곳곳에서 봤습니다. 특히 오늘은 좀
이제 부러움의 대상으로 일본을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일본 외교의 어떤 강점이 미국에서 그대로 보이더라. 우리는 의원들이 좀 더 외교를 더 강화하고 아니 국가 단위에서 미국 대미 외교가 지금 현재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서 기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옛날에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강대국 통방군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장기판의 졸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일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때 못지않다라고 난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서 지금 G2의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그리고 일본이 나서서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수출 규제까지 가는 이런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의 배경 속에서 우리들이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이쪽에 붙어가 저쪽에 붙어가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고 우리들의 당당한 어떤 외교적 입장에 있어서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노력도 없고 의지도 없을 때 결국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것에 버금간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하고 다른 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장기팔이 조리 아닙니다.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됐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민주화됐고 이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외교로 이들의 힘을 우리가 국민들이 적극 나서가지고 당국에만 맡기지 말고 이거 힘을 자꾸 조직화하고 이래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의원 외교의 힘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극대화하는 쪽에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유 논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국회의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놀러만 다닌다. 국고를 낭비한다. 그래서 신뢰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에 금을 내기 때문에 그러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한 것은 첫째 모든 것을 사전에 심사한다. 그리고 사후에 평가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모조리 투명화하겠다. 예산 어디 가서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전체로 기록으로 남기겠다. 그리고 갈 때마다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전체에 오픈하겠다. 이런 원칙을 정하는 의원 외교 혁신 작업을 전체적으로 내가 규정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만들어서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몇 개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게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저 가볍게 놀러 가자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의원 외교의 외유 논란의 기본적인 그 차단을 하는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정리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미일 중러 중요한 네 나라 외에 EU,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전부 분류해서 전 의원들이 하나씩 다 책임지고 맡는 전 의원의 외교요원화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전부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당은 5선 의원 우리가 이금회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그들한테 무조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고 전체 통계를 냈습니다. 의원 생활 5선 이상 됐을 동안 어느 나라를 제일 많이 갔냐 거기에 아는 사람이 누구냐 다 정리해서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전부 배치했습니다. 12명을 배치하고 포럼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의원들 하나하나도 다 포함되지만 플러스해서 전문가 자문단이라고 구상을 해서 거기에 대사를 오래 지냈던 분 외교부의 장관을 지낸 분 또 전문 학술 전문가들 가령 대학 교수라든지 박사라든지 그런 분들 포함돼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들과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지금 현재 있는 대한민국의 대사로 와 있는 전체 우리의 수교된 국가의 대사들을 월별로 정확하게 초청하는 그 스케줄을 잡고 그거에 따라서 장소가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회가 대기로 이렇게 해서 다 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착착 진행된 게 한 달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하는 한일 외교 포럼이고 그것의 장은 서청원 의원이신데 7선 의원이시고 최다선 의원이시고 그래서 일본을 위원장도 맡으셨고 그래서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는 방문단의 단장으로 가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모든 외교의 책임자가 있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날 거 아닌가, 단기적으로 끝날까 봐 규정화했고 또 어느 분이 되든 바로 있는 분을 위해서 계속 이거에 관해서 저는 강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차관급으로 보호하는 두 차장 외에 국제 담당하는 차장을 하나 둘까도 생각하고 있고 또 그거에 관해서 제도화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전부 골라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전부 하나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 생방송이 관계로 예정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앞으로 한두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마이뉴스 조혜지 기자님. 네,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인사말에서 특히 강조하신 부분 중에 윤리특위 재구성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재가동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윤리특위가 늘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도 그렇고 윤리특위 그 회의 중에서도 그렇고 좀 계속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협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지난달 30일에 윤리특위가 이제 종료되기 직전에 지난달 28일 그 원내대표 간의 그 협상에서도 이게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의장님께서 혹시 그 협상 과정이나 아니면 이 이후에라도 그 원내 지도부들에게 이런 걸 좀 주문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또 이게 좀 잘 재가동되고 비상설에서 상설로 바뀌려면 좀 어떻게 돼야 된다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8일날 원내대표 회담 때 윤리특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저는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적 규제는 우리가 무슨 검찰이 와 우리를 부른다 어쩌고 이런 거 이 문제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윤리특위를 다시 복원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자정 기능을 회복한다면 어찌 감히 먼저 우리를 그들이 부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우리 스스로를 업심여기기 때문에 남들도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나는 애초에 자모 임모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업심여기면 남이 우리를 업심여긴다. 우리 내부에서 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착착 진행하면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는가. 상권분립의 원칙도 그겁니다. 체크 앤 밸런스입니다. 체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율적으로 있을 때 당당한 겁니다. 누구를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죠. 그래서 난 지금도 국회 자정을 위해서 윤리특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상설화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또 제가 처음에 윤리특위의 혁신자문위원회에서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안이 있는데 3개월 내에 미처리 시 자동 본회의에 상정하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리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바로 거기에다 다 맡기고 윤리위원들은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해오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고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게 또 자문위원회인데 그 자문위의 구성은 각 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의 인원인데 이분들은 공정성과 객관성과 합리성에 근거해서 모든 걸 판단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추천한 당리당략에 말려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사퇴를 동시에 낸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내지도 않고 또 그거에 대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국회법에 뭐 돼 있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오물오물 아무 일도 안 하는 일이 되고 현재 38건이 계류 중인데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 그러면 정말 국민 소환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국회 불신임이 극도로 달해가지고 이게 국민들의 힘으로 의해서 뭐 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일어날까 봐 나는 사실 굉장히 걱정입니다. 빨리 하루속히 하루라도 빨리 국회의 자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윤리특위가 복원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여러 번 내가 얘기했고 특히 원내기습단체 장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보자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거론은 됐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앞서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합의했다고 그러니까 남은 곧 윤리특위 구성에 관한 3당의
원내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 마지막 질문을 꼭 하셔야 되겠다는 기자분 계시면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없으시면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힘을 합쳐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100년 전 우리가 열강의 틀바구니에 끼어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국권을 상실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100년 전과 달리 우리가 이제 국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그 긍지와 자존심을 살려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보, 보수, 여와 야 모두 국익 앞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협치하는 국회가 되어야 됩니다. 국민을 통합해내는 국회가 되어야 됩니다.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이동영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최대 국익의 목표는 독립이었고 독립 그 이상 가는 가치는 없었습니다. 독립을 위해 하나는 내 동지들의 단결, 둘은 우리 동포들의 단결, 셋은 우리 대한민족의 대동단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고, 백범 김구 선생은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듯 나란히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국익 앞에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습니다. 힘을 합쳐야 될 아주 천재일우의 기회가 남북관계에서 한일관계에서 한미관계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좋은 절호의 기회를 전문 힘까지 모두 합쳐서 하나로 뭉쳐야 될 이때에 서로가 당리당략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서로가 갈라져서 민족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다음 선거 당리당략 여기에만 얽매여가지고 서로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는 게 이게 두루는 침뱉기밖에 안 된다. 우물한 개구리의 행동이다. 세상을 길고 넓게 보고 앞으로 좀 성숙하고 품격 높고 격조 있는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는 이런 국회로 변모되기를 바라고, 바로 그것은 한결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마지막 정치 인생을 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